자, 그러면 주택법의 이제 본론 좀 나가 봅시다. 일단 좀 아까 제가 1교시에 설명드렸다시피 주택법은 30호 3세대 이상의 주택의 단지, 그래서 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1단 토지인 주택단지, 이거를 건설 공급 관리하는 걸 정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책 보면서 어떻게 공부할지 볼까요? 그럼 일단 주택법은 7문제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라는 건 우리가 더도 말고 4개에서 5개 정도만 건져주면 훌륭하죠. 그렇죠? 주택법은.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주택법은 지금 나와 있는 여기 82페이지 왼쪽 그림 있잖아요. 사실 요것만 잘 이해해 두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아까 내가 실사로 사진도 보여줬습니다만 실제 우리 주택 단지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요 내용 등을 조금 한 방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주택 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주택 단지라는 것을 건설 공급 관리하기 위해 배우는 게 주택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주택의 단지를 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그리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된 1단의 토지를 뭐라 한다 우리가 주택 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설된 1단의 토지 해당되는 단지죠. 그리고 그 중에서 부대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시설은 단지 내 도로 같은 거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필수 부대라고 해서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대시설 설치해 줘야 돼.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와 같이 주민들 생활복리를 위한 것도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이래서 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설된 1단 토지를 뭐라 한다 우리는 주택단지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지 안에 보니까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이런 식으로 20m 이상 되어지는 일반 도로가 있어요. 또는 8m 이상 뭐하다 되어지는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어요. 이런 넓은 도로 등이 단지 내에 있다면 이거는 하나의 단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뭐라 하냐? 다음은 별개의 단지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이 가끔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한 이것만 4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 말 건 일반 도로라고 나오면은 20m 이상인 거고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되면 이건 8m예요. 8자니까 8m 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0m 이상의 일반 도로나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나눠져 있다면 이건 다른 단지로 봐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단지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보면은 주택단지 하나가 수천 세대가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주택단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만 무조건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면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라고 하더라도 뭐하죠? 나눠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공구라는 말을 써요. 공구. 써있죠. 공구. 그러면 공구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이해합시다. 만약에 하나의 주택단지여도 이렇게 나눠서 1공구 뭐하죠? 이렇게 2공구 이렇게 공구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의 주택단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공구별로 적어도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은 되어줘야지만 공구별 분할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죠?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려면 여기 300은 돼야 되고 여기 300은 돼야 되니까 적어도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은 돼야지만이 공구별 분할 시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공구마다의 최소한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밑에 여기 밑에 공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주택단지에서 2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우리 뭐라 하냐면 공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뭐라고요?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뭐라 하죠? 우리가 공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택단지를 2 이상으로 나눠 놓은 거지. 하나의 단지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공구라고 하고 공구별 세대는 몇 세대? 아까 300세대 이상이었고 그러니까 600세대 이상은 돼야지만이 적어도 분할 시행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600세대 이상이면 분할 시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공구에 대한 부분도 꽤 문제가 잘 나왔었으니까요. 해당 내용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봐봐요. 주택 단지 그 안에 일부 나눠 산다. 공구. 그러면 이 주택단지를 지으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 택지가 필요할 거예요. 맨 위에 택지. 근데 그 택지 중에서도 공공사업에 의해 가지고 뭐라 그러죠? 공공사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뭐라고요?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 하는 게 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본다라고 한다면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라는 게 있어서 공공택지란 말을 쓰게 돼요.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또 주택법에 공부가 좀 깊어지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집을 짓는다, 주택 단지를 짓잖아요. 그럼 단지를 지을 때 그 단지를 지어지는 택지가 과연 어떤 택지냐에 의해 가지고 규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인 공공택지 집을 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업주체가 아무래도 택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아마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주체에게 뭘 가하겠다? 분양가 제한을 가해요. 그 집을 팔 때. 그죠? 그리고 분양가 제한을 받아가지고 그 집이 5억짜리 보통 시세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뭐하죠? 분양가 제한 받는 바람에 요 A라는 자가 요 집을 3억 원에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팔고 싶어서 안달 병이 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의 전매 차익을 막기 위해서 전매 제한이라는 거를 가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공공택지와 관련된 규정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송파 위례 택지개발 사업이 있었다. 택지개발 사업. 강서 마곡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다. 수용 방식으로. 그러면 이런 곳에 만들어진 택지를 공급받아 집을 지었다. 그러면 사업 주체는 분양가 제한을 받는 것이고 분양가 제한을 받는 주택에 입주자 선정된 자들은 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규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주택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실제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험 붙고 나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법은 사실은 정비법하고 주택법인 것 같아요. 나머지 법들은 별로 뭐 활용할 그런 부분은 없죠. 국토계획법은 뭐 워낙 베이스인 거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주택법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공공택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죠? 주택의 단지라는 걸 뭐 하죠? 우리가 건설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주택법의 본론은 세 가지잖아요. 건설, 공급, 관리한다고. 근데 주택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부분은 건설 파트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심하게 말하면 3개에서 5개 정도의 문제가 건설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들 이 법은 건설 파트를 공부하는 게 주택법의 대부분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죠. 7문제가 나오는 법인데 이게 대부분은 건설 부분이에요. 그러면 건설 볼 때 뭘 배우면 된다 우리가? 사업 주체가 뭘로? 주택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3단계를 공부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뭐다? 당연히 사업 주체 쪽이 아주 많이 나오죠. 이따 보겠습니다만 비등록 중에서 주택조합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따 등록 비등록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주택조합이라는 조합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자금에 대한 부분에 뭐다? 주택상환 사채에 대한 부분도 좀 이따 얘기할 것이고요. 집 지려고 사채 팔아 그 돈으로 집 짓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건축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점. 왜? 30채 이상이니까. 그래서 29채, 28채에 대한 집을 짓는다면 그건 그냥 건축법에서 허가받아 지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하고 다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짓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공급에 대한 규칙대로 공급해 줘야 되고 공급의 규제도 받는 거야, 원칙이.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졌다면 주택법에 의한 공급의 규제를 받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 나올 때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전매 제한과 관련된 질서 유지 특례. 요걸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의 제한을 가한다는 거 또 아다시피 지금 정부의 규제 핵심책이죠.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대상 지역. 이런 것들이 바로 정해지면 거기서 선정된 지위, 입주자 선정된 지위 같은 거 등은 전매를 제한을 받게 돼요. 최대 10년이죠. 물론 투기과열지구 등일 땐 등기시까지긴 합니다만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인가 목요일에도 보니까 또 지금 정부 또 투기과열지구를 늘렸더라고요. 그렇죠? 야, 무슨 부동산 정책이 25번씩 나옵니까? 정말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창원시 의창구인가요? 그쪽에도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또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집값이 많이 오르면 투기과열지구를 정해서 그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등기실 때까지는 그 지위를 못 팔게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투기과열지구를 국시도가 정하죠. 전국에 저번 주에 보니까 새로 추가된 거 포함해서 49개인가 6개인가 되더라고 보니까 전국에. 그리고 청약에 대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저거 정해지면 또 전매 제한도 받고 세법상 여러 가지 뭐 양도세 중과 등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지게 돼요. 근데 저 조정 대상 지역도 저번 주 목요일에 발표된 거 보니까 111군데. 그렇죠. 뭐 부산 대부분 지역들, 뭐 광주 대부분, 대전, 대구 대부분 동네들이 다 청약 조정 대상으로 정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국이 지금 뭐 거의 다 전매 제한 받고 있는 규제 지역이라 봐도 뭐 그렇죠. 우리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부동산 규제에 대한 핵심이 바로 분양가 제한을 가한다는 거, 투기과열지구라는 거, 조정가상지역이라는 거 이런 것 등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또 뒤에 가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어놓은 주택을 전문 관리해야 전문 관리. 관리가 이루어진다. 근데 사실은 이 관리 파트에 대한 부분이 주택법의 절반 이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게 별도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대부분의 관리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주택법에서의 관리 파트는 거의 내용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택법의 관리 부분은 리모델링과 관련된 거 이외에는 별로 물어보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리모델링. 그래서 관리 파트는 보통 0개에서 1개. 1개 나오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급 파트는 뭐다? 1개에서 2개 정도. 보통 이 정도 문제가 나오는 게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림책의 범주를 본다 한다면 주택법은 7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주택 단지를 배우는 법인데 건설 파트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내용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택법은 건설 정도만 잘 정리해도 목적한 바의 문제는 대부분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급 부분에 전매 제한 관련된 거 몇 가지 확인해 보면 하나는 건지니까 보통 4-5개 맞춰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번에 뭐 31회 때 기출도 보니까 한 2개 정도는 너무 깊은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 뭐 4-5개 정도는 맞출 만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주택법도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하고요. 용어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앞쪽에서 전체 범주 봤으니까 복습 노트 6회차 거 한번 1, 2번 좀 풀어볼까요? 복습 노트 6회차 거 봐보세요. 그러면 6회차 부분에 제가 1, 2번 문제에다가 지금 말한 부분들을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봅시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1번. 볼 수 있습니까? 1번.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계획. 뭐라고요? 주택건설사업, 대지 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뭐라고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주택, 부대복리시설이 건설된 일단 토지. 이를 뭐라 한다고 우리가? 주택 단지라는 말을 쓰게 되죠. 뭐라고요? 주택 단지. 그리고 해당 내용 부분에서 다만 각각의 별개의 주택 단지로 하는 게 폭 몇 메다? 20m 이상인 일반도로, 맞아?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겁니다. 이 주택단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꽤 중요하죠. 주택법은 주택단지를 배우려고 배우는 건데 지금. 그래서 주택단지의 기본적인 개념, 또 넓은 도로 등의 일반 도로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으면 다른 주택단지로 봐야 한다는 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단지를 뭐다 우리가 둘 이상으로 나눠 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봐봐요. 주택의 단지를 둘 이상으로 나눠 놓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뭐라 하죠? 우리가 공구라는 말을 쓰게 되죠. 공구. 그래서 공구란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이 있다. 그래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으로 하며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이럴 땐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구에 대한 부분도 주택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단지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 단지를 둘 이상 나눠 놓은 거를 뭐라 한다? 공구라고 하는 거죠. 공구별 뭐다?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분할 시행하려면 600세대 이상은 돼야지만이 분할 시행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주택단지와 공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해당 내용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용어 정의로 가서 내용 등을 정리해 봅시다. 용어 정의. 그러면 용어 정의와 관련된 부분의 주택법의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 보시면 다음과 같죠? 봐요. 용어 정의 부분의 다음 페이지 83페이지 용어 정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어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주택법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택에 대한 정의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주택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는 주택입니다. everybody, 주택, 시작, 주택, 그림책에 펴놓으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83페이지가 문제가 안 나온 적은 여기도 한 번도 없어요. 요번에 31회 때도 그 83페이지 상단 부분의 라인이 거의 두어 문제가 관련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봐줘야 되는데 당연히 우린 주택법이니까 주택 단지가 뭐냐를 받고, 그리고 주택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그 정의가 뭐냐는 거를 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택의 정의 볼까요? 20개로 굉장히 중요하다. 주택의 정의는 금방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 다음에 부속 토지를 말하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며, 그러면 부속 토지라는 것도 주택의 범주에 집어넣는구나.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주택에 대한 부분을 존치하려면 여기 부속 토지가 없으면 안정적으로 주택을 존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당연히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택이라는 것을 이제 구조라고 하는 거, 단순히 구조라는 거에서 분류를 해보게 되면 우리 건축법 배웠듯이 단독주택이라는 것과 공동주택이라는 걸로 주택을 구분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데 아까 1교시에 배웠을 때 건축법의 단독주택은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에서 오해하지 말게, 안 보이는 게 있죠. 뭐다? 공관하고 기숙사가 좀 안 보여요. 오른쪽에 팁을 보시면 뭐라고요? 공관하고 기숙사가 안 보인다 이 얘기죠. 그럼 해당 내용에서 여기서 그럼 왜 공관하고 기숙사를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안 봐주는 걸까? 그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주택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법은 이 기본적인 구조가 주택을 건설한 다음에 공급 분양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뭐하죠? 관리한다. 건설, 공급, 관리하는 게 주택법 본론이잖아요. 그런데 공급 분양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청와대와 같은 공관을 공급 분양합니까?
아니죠. 또 기숙사 같은 거를 공급 분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관이랑 기숙사는 이 법의 목적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택법상으로는 공관이나 기숙사를 주택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한 3년인가 4년 정도 연속 나왔던 얘기인데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주택에 대한 내용, 주택법의 주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택을 물어보면 이게 건축법상 주택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주택법상 주택을 물어보는 건지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가 단독주택. 시작. 다가 단독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기숙사인데 여긴 기숙사가 안 들어가는 거죠. 연세대 공동주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요 건축법의 주택을 물어보는 건지 주택법의 주택을 물어보는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써 있어요. 문제에서 건축법령상 주택법령상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써 있으니까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물어보는 건지 주택법에서 물어보는지 봐야 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에는 뭐가 안 들어간다? 공관이나 기숙사를 주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 단독, 연세대 공동주택. 아주 기본이지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정도 있다가 또 마무리할 때 기본서에서 살짝 또 설명드리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럼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면 뭔데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 이건 준주택으로 주택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기숙사. 바로 옆에. 그래가지고, 주택은 아닌데,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뭐라고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라고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다면 얘는 뭐로 해서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해서 준해서 관리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피스텔도 그렇지만 다중생활시설 같은 고시원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불 같은 거 나면 아무래도 화재시 대피가 상당히 어려워서 많은 생명을 잃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 되겠다. 주택이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주택은 아니지만 그런 건물에서 주거시설로 이용한다면 그런 준주택도 어느 정도는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준주택이라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따로 이제 섹터를 만들게 된 건데 이걸 준주택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네 가지의 준주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준주택은 이제 외워줘야 하는데 외울 때 옆에다가 써봅시다. 준주택은 오단옥이라고. 뭐라고요? 오단옥이. 써보세요. 1, 2, 3, 4지 뭐. 오단옥이. 시작. 오단옥이. 들어보세요. 오단옥이 준주택 됐을까? 오단옥이 준주택 됐으네. 오단옥이. 시작. 오단옥이 준주택. 시작. 오단옥이. 준주택. 알았죠? 오단옥이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특히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꼭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준주택에 대한 부분은 옆에 있는 주택에 대한 정의 얘기하면서 같이 연결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부분 말고도 주택 단지니까 각각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같은 게 필요하다고 했죠. 아까 주택단지가 뭐였어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된 일단의 토지라고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된 일단의 토지.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주택단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개념인데 일단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있는데 부대시설은 없으면 못 살아. 복리시설은 없어도 살 수는 있어. 하지만 불편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부대시설 내용으로 본다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 방범 설비에 대한 것들을 우리 뭐라 하냐면 부대시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그렇죠?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같은 걸 복리시설이라고 해요. 요거 나올 때 여러분이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을 자꾸 부대시설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은 복리시설이에요. 그래서 언올 경로당은 복리. 시작. 언올 어린이 놀이터, 언올 경로당은 복리, 금리빨이나 은식의 파라오라고 해서 우리가 복리시설을 언급하게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은 뭐다? 복리시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번에 우리 31회 문제 요거 나왔죠? 간선시설. 기억나죠? 아까 그림에서 단지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시설. 이거 우리가 간선이라고 해요. 아까 앞에서 얘기 안 했네. 앞 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간선과 관련된 부분에 앞 페이지 봐보시면 봐요. 아까 제가 단지 내에 뭐하죠? 이와 같이 부대시설이 있고 복리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 단지 안에 기간이 되어지는 기간시설, 단지 안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지역난방이 있고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이 있어요. 이 단지 안과 밖에 있는 거를 뭐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줘요. 연결.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시설을 뭐라 하냐 우리가 간선시설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단지 안의 기간시설이라는 것과 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연결시켜주는 걸 간선시설. 그게 바로 뭐냐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단선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걸 우리가 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연결한다고 해서 간선시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래서 간선시설은 연결시키는 거구나. 이게 없으면 우리가요 단지 안에서 밖으로 못 나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단지는 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설된 1단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단지 안과 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뭐다 연결시켜주는 걸 우리는 간선시설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아까 봤던 그림책 오른쪽 683페이지에서 시설 종류 봤을 때 간선시설은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동그라미 하고요.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간선시설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대표적인 뭐다? 간선이라는 건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지역난방 같은 걸 얘기하는구나.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지역난방 같은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택단지의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봤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주택에 대한 종류를 볼 때 꼭 봐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택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걸 설명드렸죠. 다가, 단독, 연세대, 공동주택 봤어요. 그리고 공관이나 기숙사는 뭐가 된다? 주택이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는요.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주택을 자금에 의해서 한번 분류해 보자. 라고요? 주택을 자금에 의해서 분류해 보자. 자금. 그러면 건설 자금으로 공적 자금에 투입이 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국민주택이라는 것과 뭐하죠? 민영주택이라는 걸로 주택에 대한 종류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별 20개짜리고요. 항상 잘 나오는 부분이라 꼭 좀 기억해 놔야 돼요. 아까 바로 위에서 구조에 의해서 분류한다면 우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했잖아요. 다가, 연세대. 그렇죠? 그런데 주택을 자금에 의해 분류하자. 이 말은 뭐냐면 공적 자금에 투입이 됐다. 그래서 지은 주택이면 그건 국민주택이에요. 그럼 봐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으면 특정 층의 사람만 이득을 봐야 될까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 혜택을 봐야 되니까 국민주택이라고 한다면 자금과 법에 정해진 규모
이 규모라는 것에 적합해야지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해요. 이따 얘기합니다만 전용 면적 85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됐다면 우린 이걸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주택에 대한 부분에 그러면 자금은 어떤 자금을 얘기하는 건가? 그림책에 보시면 거기 아마 뭐라고 돼 있죠? 기역, 니은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획번에 뭐라고 나올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지었다 이 얘기지. 그러면 공공의 4인방이 건설한 거니까 이거는 뭐다? 우리가 국민주택에 의한 공적 자금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을 하였으면 뭐가 된다? 아, 공적 자금 들어갔구나. 그러면 그 규모만 맞으면 국민주택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또한 해당 내용에서 니은번에서 국가 지자체가 직접 지은 건 아니어도 재정을 지원한 거죠. 그러면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공적 자금이 있어요. 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개량된 주택이 있다? 이거 우리 뭐라 하죠? 국민주택이라 한다 이 얘기죠. 그거 아셔야 돼요. 어르신들 이제 국민주택기금, 옛날에 우리 국민주택기금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과거의 국민주택기금이 지금의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걸로 단어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별도로 돈을 주머니를 만든 거죠. 특별회계로. 그게 이제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TV 광고도 나와서 뭐 HUG 이래가지고 뭐 하우스 어반 개런티 이래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주택도시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밑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런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지었다면 이걸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이런 국민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좀 더 우선 공급하는 그런 규정 등이 있어요. 장애인분들 뭐 이런 분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국민주택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는 공급에 대한 규칙 방법 자체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눠서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국민주택의 정의는 꼭 외워줘야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했다. 또는 국가, 지자체의 재정으로 지었다.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었다. 이러면 이걸 뭐라 한다? 이거를 국민주택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정확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걸 얘기하는 거냐? 그걸 제가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국민주택 규모. 봐봐요. 참 잘 나오는 부분인데 국민주택 규모는 건 뭐냐? 주거 전용 면적이 시작.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시작.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의 지역이면 아무래도 그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겠죠.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읍면이라면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땐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그 규모를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최대 규모는 100제곱미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기본은 85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쌤 근데요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처음이니까 우리 보통은 이제 면적이 나오면요 분양 면적이란 말이 있어요. 분양 면적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면적을 더한 게 우리가 분양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분양 면적이 만약에 115제곱미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전용 면적이 85고 공용 면적이 30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거 전용 면적 85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게 법에서 얘기할 때는 다
주거 전용 면적을 얘기해요. 법에서 얘기할 때. 하지만 업자들이나 사업자들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일 땐 크게 보여야 하니까 분양 면적으로 표시를 또 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업무 나가면 우리가 이 면적도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니까 법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주거 전용 면적이구나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실무 나가면 그네들은 또 크게 보여야 되니까 분양 면적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공부할 때 지금은 뭐다? 그냥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법에는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보통 요 정도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32평, 31평 있죠? 그런 거 주택 보통 분양 면적 얘기할 때 115형, 118형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국민주택은 수도권에서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X. 수도권이면 85 이하여야 돼요.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읍면의 지역이어야 최대 100까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민주택 정의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을 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목적에 의해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2월쯤에 자세히 얘기할 텐데 종류만 얘기할게요. 대표적으로 목적 분류에 저는 뭐로 보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를 목적 분류로 처음 얘기해 줍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한마디로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해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사실은 MB 정부 때 도입한 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여러분들 맨날 얘기합니다만 돈 많은 분들이야 1억, 2억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세자금이나 집값으로 1, 2억 원, 2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본다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5,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적은 돈으로 도시지역 일대에서 집을 구해가지고 가정생활 한다는 게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도 안 늘고 나라에 존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저렴한 금액으로 집을 얻을 수 있게 좀 주택을 좀 만들어 보지 않을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입한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대표적인 게 쓸 분은 쓰세요. 분양가 제한이라는 거를 일단 안 받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많이 짓게 하려고 분양가 제한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주택도시기금에서 2%도 안 되는 저리에 뭐하죠? 이걸 대출을 내줘요. 보통 3%, 4% 이제 나올 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지으란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죠? 300세대 미만이 되어지면서 국민주택 규모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은 종류로 봤을 때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며 왜 300세대 미만으로 규제를 합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300세대 미만으로 규제를 해요. 원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50세대 미만이었어요. 지금은 300 미만이면 2배 정도 는 거야 지금.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이라는 것으로 보통 지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잘 나오면 당연히 뭐가 될까? 원룸형. 원룸형이 왜 원룸형이에요? 왜겠어요? 이렇게 룸이 하나지. 룸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얘기합니다만 욕실, 보일러실 이런 거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됩니다. 욕실, 보일러실까지 오픈해서 하면은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이고요. 그 중에 원룸형은 이제 50제곱미터 이하로 짓는다고 얘기를 하죠. 지하층에 설치하면 또 기생충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원룸형은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원룸형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원룸형에 대한 부분을 좀 그림을 넣은 게 있는데, 봐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게 원룸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서 욕실하고, 그렇죠? 보일러실 있죠? 여기가 창문이고 지금. 그렇죠?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 하게 돼요. 욕실, 이 부분. 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뭐다? 하나의 공간. 그러면서 50제곱미터 이하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 형태를 줘가지고 쓰는 부분이 있죠. 저도 옛날에 한때는 또 원룸 같은 데 살고 싶어가지고 많이 그랬었었죠. 그렇죠, 여러분? 뭐 지금은 할 수가 없죠, 원룸에서는. 그렇죠, 애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게 원룸형 주택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림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하나 내용 등을 또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그리고 외관상으로 본다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쁜 거 하나 골라왔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지어줘가지고 부분마다 쓸 수 있게 해주는 주택들이 보통 많이 있죠. 그렇죠. 주변에 보시면.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중에 원룸형이라는 것은 내가 평면도 줘서 이렇게 구성된 걸 얘기하는 거고,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이고 50제곱미터 이하로, 그렇죠?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원룸형 주택이라는 거를 구성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원룸형 주택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등에 대해서 사진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 정도 설명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해당 내용에서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봤죠. 오른쪽 밑에 있는 세대 구분형 같은 것도 그림이 있고 사진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2월 달에 차차 얘기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리모델링.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라든가 증축이라고요.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이라든가 뭐하죠?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인데, 이 리모델링이 요번에 우리 시험에 31회 때 문제가 나왔었어요. 31회 때 나왔는데,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재건축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재건축하고는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일단 봐요. 이 주택법에 나오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해요. 그렇죠? 일단 봐요.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5층짜리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때 여기 101호의 아저씨가 있었고 502호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럼 이렇게 10개 집이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101호 아저씨는 찬성했는데 502호 사모님은 반대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동으로서 하나의 등기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게 소유자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특히 분쟁이 많는 거예요. 공동주택일 때. 안 되겠다. 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주택법에서 좀 따로 구제를 해가지고 이에 대한 부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뭐하죠? 좀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같은 거는 별도로 하도록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주택법상 리모델링이죠. 그러면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냐면요. 대수선한다거나 증축을 얘기를 해요. 시작. 대수선한다거나 증축. 그리고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건 10년 이상은 돼야 되고, 증축이 이루어지는 건 15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증축한다고? 그러면 짓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겠네. 구조안전 때문에. 그치?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신청을 시군구에게 해주라고 말을 해요. 안전진단 나왔더니 또 기억나는 게 있네. 정비법의 재건축 안전진단. 그러면 안전진단은 공법 전체에 두 군데 나와요. 재건축 안전진단하고 주택법의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이에요. 근데 안전진단 해봤더니 만약에 D등급, 2등급이 나왔어. A, B, C, D, E 중에서. 겁나 위험해. 그러면 그거는 리모델링에 대한 증축형 허가를 해주면 안 되고, 이거는 재건축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C등급이 나왔다면 애매하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B등급이었다면 이거는 리모델링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는 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거지, 덜. 그래서 요즘에 재건축이 지금 파란 정부 들어가서 규제를 당하니까 리모델링 쪽으로 해볼까라고 하는 단지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맞아, 좀 참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나중에 부시고 짓는 게 낫지. 리모델링 좀 결과를 보면 좀 나중에 안 좋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오해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리모델링 요즘에 또 재건축이 어려워졌을 때 조금 또 올라와요. 리모델링 관심이. 그러다가 재건축이 또 쉬워지면 또 리모델링 관심은 죽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증축형 리모델링은 15년 얘기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은 보통 30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은 재건축까지는 아니어도 뭐하죠? 고쳐 쓰려고 하는 경우일 때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리모델링이 잘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재건축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 차원에서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취에 도입한 건데 다분히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도입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해당 내용 부분의 증축형 리모델링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주면 증축형 리모델링 중에 그럼 뭐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봐봅시다. 수직 증축형. 그러면 어느 정도 수직 증축 위로 올릴 수 있겠냐는 얘기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요것도 원래는 붕괴되고 위험한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과거엔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다가 이제 MB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하려고 리모델링에 수직 증축을 허용하게 된 건데, 그래가지고 이때 어떻게 했냐면, 하지만 많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많이 올라가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기둥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개층까지 아무리 잘 돼도 3개층까지인데 15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3개층까지고 14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면 2개층까지만 수직 증축을 허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궁금증이 생겨요. 쌤, 근데요 14층 이하면 더 낮아서 위로 올라갈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수직 증축의 층수는 더 낮은 거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건설 기준상으로 봤을 때 애초에 기둥이 얇아요. 14층 이하니까. 그럼 기둥이 얇은데 위에 공간이 많다고 많이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그래서 15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인 거는 2개층까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리모델링은 이제 재건축과의 관계를 좀 고려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증축형 리모델링은 허가할 수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겠죠. 뭐 나중엔 또 뭐 오른쪽에 뭐 기출도 다 풀 건데 지금 11, 12 과정은 오른쪽 기출 손대지 마세요. 나중에 1월 달부터 차차 하나씩 풀 겁니다. 그 정도. 그러면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우리 확인학습 노트를 좀 봐봅시다. 6번째 복습 노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3, 4, 5, 6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풀 수가 있겠죠. 3, 4, 5, 6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뭐하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뭐다? 재정이다. 시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인데 수도권에 뭐다? 전용 면적 85 이하로 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건 딱 문맥 구성을 보니까 이거 국민주택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공적 자금의 지원. 그렇죠?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이겠네, 이거는. 뭐라고요? 주택도시기금. 그래서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된 주택으로, 그리고 항상 규모 나올 때는 수도권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수도권에 건설한 것이면 당연히 85 이하가 돼야 됩니다.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읍면의 지역이면 최대 100까지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면 어쨌든 85 이하가 돼야 되거든. 주거 전용 면적이. 이걸 뭐라 한다? 국민주택.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의해서 공급의 방법이 달라져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알아줘야지 뭔 말인 줄 알아 우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 도시형 생활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주택이겠죠?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로 도시 지역에 지어지는 건데 몇 세대? 300세대 미만으로. 미만 주의하시고. 왜? 너무 많은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 얘기. 그리고 주택으로서 세 가지. 아까 사진 보여준 거.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뭐라고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라고.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 필수 구성 요소로서 뭐가 된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못 살아.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뭐가 되어질까? 부대시설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은 뭐가 되어진다? 복리시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요번에 또 31회 올해 문제 나왔었죠. 그렇죠? 지나간 시험 나왔었고 32회 때 또 나올 확률은 그닥 하지만 기본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은 제가 아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세대수 증가형은 좀 어려우니까 그건 2월 달에 말씀드릴 거고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얼마까지 가능하냐?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얼마? 3개 층. 14층 이하면 뭐가 되죠?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죠. 과거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직 증축이 이루어지냐를 물어본 경우도 꽤 여러 번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로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민주택 같은 것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항상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정리해서 보셔야 되고요. 공구하고 주택단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물어볼 때가 됐으니까 1, 2, 3번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봤죠. 그럼 이제 뭐가 될까? 주택의 단지를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볼까요? 건설해 봅시다. 여러분들 두 팔 좀 들고 또 졸려 죽겠죠? 봐봐요. 또 눈 또 무섭게 뜨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렇죠? 두 팔 좀 들어봅시다. 아이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 좀 돌리고. 냈죠. 이게 산타크로스 요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나름 좀 이것도 무겁네요. 오늘만 참아봐야지. 봐봐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라고 또 자녀분들 또 선물도 사줘야 되고 등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우리 애들 선물 사주러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수업 끝나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집사람이 옆에 앉아있다가 자기도 사달래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근데 선물은 누가 주죠? 속상해 죽겠네. 이렇게 다 사줘야죠. 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일로 와봅시다. 그럼 뭐 봤냐면 우리 지금 주택법이라는 걸 뭘 보는 거다. 30세대 이상의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된 일단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택단지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 건설하자. 그리고 공급하고 관리하자. 이걸 정한 법이 주택법이에요. 그런데 그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목차가 한 가지가 있어요. 앞에 있어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를 본다고 했고 그런 사업 주체가 뭘로? 주택건설 자금이라는 걸 확보를 해서 이에 대한 부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택법에서 사업 시행을 할 때 하는 건 뭐다? 봐봐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의 허가를 받죠.
근데 주택법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건 사업이라 해서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주택을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축에 허가받는 거하고 대별구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건설 파트가 주택법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사업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짓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부터? 사업주체와 관련된 것부터 몇 가지만 정리해 보고 쉴게요. 좀만 하고. 그럼 사업주체 봅시다. 그럼 그림체계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죠? 첫 번째 내용을 봤을 때 페이지 86페이지에 사업주체, 주택의 건설 파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주체와 관련된 걸 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건설 파트 부분에서. 그러면 사업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알 수 있는데 요번에 31회 때 사업주체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봐봐요. 일단 주택법에서 사업의 주체를 본다면 봐요. 등록사업자다, 비등록사업자다 이런 말을 해요. 등록하고 사업하는 자,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는 자 이렇게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를 구분해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등록사업자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주변에 이제 뭐 현대건설, 뭐 서희건설, 뭐 대우건설, 삼성건설, 뭐 GS건설 이런 데 있죠. 그런 자들이 보통 등록사업자예요. 건설업자. 그렇죠. 그럼 봐요. 어떨 때 등록을 하겠냐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일 때 봐요. 주택이 뭐죠? 게다가 연간. 연간이란 말 빼먹지 마세요. 연간이에요. 연간으로 봤을 때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대지면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래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요거를 빵꾸를 내가지고 넣어라. 이러고 나온 게 한 번도 옛날에 있어서 과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간 20채 이상 지으려고 해. 연간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려고 해. 그러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하세요. 그렇죠? 왜? 그래야지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 규제가 용이해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문제 나올 때 이러고 나올 때가 있어요. 시군구장에게 등록하라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시군구장의 등록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서울 압구정동에 가도 현대아파트가 있고 부산에 가도 있고 대구에 가도 있고 제주 서귀포에 노용동 가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주체 등록사업자는 전국구로 관리가 되어지는 거구나. 전국구.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시키는 거구나. 그래야 정책의 입안 결정과 시행이 쉬워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된다? 등록사업자는 국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하고 하는 거. 그렇게 등록하고 사업하는 자를 뭐라 불러? 우리가 등록사업자라 부르는 거죠. 단선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사업자로 등록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다? 비등록사업자야. 그러면 비등록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우리 공공의 내용이면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말 기억나죠? 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공기업이고, 그 다음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의 사인방은 뭐가 된다?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요번에 우리 31회 때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토지주택공사는 연간 20채 이상의 주택을 지으려면 등록하고 해야 된다? X. 이 등록 안 하고 한다는 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주택법은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만 나오면 자꾸 특례를 줘요. 봐줘요.
그러면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빠라빠빠 주택법은 빠빠 뭐를? 공공의 경우만 이뻐해. 그러니까 건축법은 공장을 이뻐하고 주택법은 공공의 경우만을 이뻐하는구나. 그럼 공공의 4인방은 주택법에서 뭐가 나오든 간에 일단은 특례가 인정되는구나. 아닌 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차차. 지금은 일단 뭉뚱그려서 그러면 80% 맞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 얘기.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면 따로 등록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등록 사업자의 대표적인 내용인 거죠. 그리고 공익법인과 관련된 부분도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공익법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한 10몇 개 됩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보통 나오는 게 있는데 정말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체가 나오면 공익법인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해당 내용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이면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제. 점점 심오해지죠. 문제는 민간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데도 등록하지 않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민간자인데도. 그러면 왜 민간자인데 등록하지 않고 할까? 간단히 이유를 얘기하면 이 민간자들은 반복하여 사업을 하진 않아요. 써봐. 반복 X. 그러니까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이런 데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한단 말이야. 사업을. 지어놓으면 또 짓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주택의 조합이나 직원들을 고용하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에게 한 번 집을 지어주면 조합은 끝. 고용자가 직원들을 위해 사택을 짓는 걸 하면 끝. 반복하지 않아요. 그럼 반복하지 않는데 민간자라 그래가지고 그걸 등록을 하게 시키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규제로 느껴질까요? 그래서 민간자이어도 반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등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주택조합과 고용자들이 그냥 등록을 아예 안 하고 해버리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탈법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이미 등록해 놓은 현대건설, 서희건설 등의 등록 사업자와 형 앞엔 공동으로 하는 경우.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간접적인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간접적 규제. 좀 이따 얘기합니다만 주택조합은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집을 지어줬다?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하는 게 아니거든. 또 직원들 사택을 지어준다? 고용자가 있다? 그럼 뭐가 되죠? 반복해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등록은 안 해. 민간자이어도. 하지만 탈법 우려가 있으니까 이미 등록해 놓은 현대건설이나 특히 서희건설은 보통 조합하고 많이 하죠. 그런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규제는 가하겠다는 얘기야. 만약에 서희건설이나 무슨 현대건설하고 공동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런 주택조합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다들 공동사업처럼 하겠지. 그래야지만이 뭐가 된다? 등록 안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선정되어진 등록사업자가 바로 그 조합의 시공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실. 그렇죠? 좀 이따가 조합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주택에 대한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를 먼저 보는데 그 사업의 주체는 등록하고 사업하는 등록사업자와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잘 좀 정리해서 내용 등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된다? 이제 조합과 관련된 부분부터는 좀 쉬었다가 내용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죠. 쉬었다 갑니다.